2025년 첫 번째 실기 시험을 보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시험의 출제 경향 분석과 각 문항에 대한 답을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첫째, 20문항 중 19문항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고 한 문제만 신출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이 쉽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기존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우측표에서 보듯이 2017년 이후에 한 차례 출제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 2024년부터 지난 약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문제들에서 쓰라는 답의 개수가 늘어난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2번 이상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출제된 문제들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기 면담에서 행동관찰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6개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행동관찰 요소들은 첫째, 외모와 용모. 둘째, 말과 표현 언어. 셋째, 신체 동작 행동. 넷째, 면담 태도. 다섯째, 인지 기능 반응. 여섯째, 정서 상태 반응 기능. 일곱째, 사고 내용과 이해 능력 통찰. 여덟째, 의사소통 능력. 내담자와 초기 면담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지를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 중 내담자가 침묵하는 경우의 이유나 의미를 3가지 또는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침묵의 의미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적대감에서 오는 저항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둘째, 내담자가 할 말이 바닥났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헤매는 경우. 셋째, 내담자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 관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넷째,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말로 잘 표현하기 힘든 경우. 다섯째, 내담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확인이나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여섯째,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6가지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상담의 종결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6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5가지를 쓰라는 것에서 6가지로 1가지를 더 쓰라고 하여 수험생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첫째,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상담을 통해 가장 도움받은 것은 무엇인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둘째, 증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내담자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악화될 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셋째, 종결 후 상담 효과 지속시키기. 상담을 통해 얻은 행동들을 삶에서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상담의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넷째, 이별의 감정 다루기.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얘기합니다. 다섯째, 의존성 문제 다루기. 상담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에 대해 충분히 다룹니다. 여섯째,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리기.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상담자가 어떤 방식이든지 도움을 줄 의도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일곱째, 추수상담 계획. 상담 효과를 종결 이후에 재평가하고 종결 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담 종결과 관련하여 출제된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 3가지를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별 감정 다루기. 상담 종결로 인한 내담자의 불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특히 의존적인 내담자의 경우는 이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종결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내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문제 해결력 다지기. 설정했던 상담 목표 대비 상담 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탐색 및 논의를 합니다. 또한 상담 성과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셋째, 추수 상담에 대한 논의. 상담 효과를 종결 이후에 재평가하기 위해서 또한 종결 후 상담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수 상담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다음 문제는 내담자 반응을 해석할 때의 주의사항을 6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교재에 따라 다양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상담에서 해석할 시의 주의사항으로 첫째,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심스럽게 실행한다. 둘째, 내담자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및 해석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는 경우 해석을 삼가한다. 셋째, 상담 초기에는 감정의 반영, 중기에는 명료화와 직면, 후기에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해석을 전개한다. 넷째, 즉각적 해석, 충고적 해석을 삼가며 모순을 지적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급적 내담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리도록 인도한다. 여섯째, 상담자의 주관적 경험이나 가치관이 해석에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두 번째 답안입니다. 첫째, 개인적 편견을 경계하기. 상담자의 주관적 경험이나 가치관이 해석에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기. 내담자의 문화, 종교, 가족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반응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기. 내담자의 한두 가지 반응만으로 성급하게 진단하거나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관찰과 시간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현재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기. 내담자가 처한 현재 상황, 상담 장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응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상황적 요소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내담자의 해석을 우선하기. 내담자가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담자의 해석이 내담자의 경험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검증 과정을 거치기. 상담자의 해석은 가설로 간주하고 내담자와 함께 확인하거나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해석 제시는 피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 다음 문제는 얄롬이 제시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4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어빈 얄롬은 개인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실존적 딜레마를 반영하는 인간의 4가지 궁극적인 관심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고민에는 인간이 일생 동안 안고 가는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4가지는 죽음, 자유, 고립 또는 고독, 무의미성입니다. 이번 문제는 MMPI 검사에서 L척도와 K척도가 30 이하이고 F척도가 70 이상인 사각형 유형인 경우에 환자의 상태를 2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타당도 유형은 첫째,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곤란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자신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둘째, 의도적으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즉 꾀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MMPI 재구성 임상 척도 중 다른 사람들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착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승하는 척도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재구성 임상 척도는 RC3 냉소적 태도입니다. 참고로 이 척도는 3번 임상 척도와는 반대로 해석하는 척도입니다. 다음 문제는 K-위스크포의 4개 지표와 각 지표별 핵심 소검사를 1개씩 쓰라는 문제입니다. K-위스크포와 K-웨이즈포의 4가지 지표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업, 처리 속도 지표입니다. 각 지표별 소검사는 표와 같습니다. 각 지표별 소검사를 살펴보시고 핵심 소검사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로샤 검사와 관련하여 엑스너의 채점 방식에서 주요 채점 항목을 4가지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쓰라는 항목의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엑스너의 채점 방식에서 채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응 영역과 발달질입니다.
반응 영역은 수검자의 주된 반응이 어느 영역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발달질은 반응 영역에서 발달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수검자의 반응 영역 자체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인지적 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응 영역에 대한 평가는 전체 반응은 W, 흔한 부분 반응 또는 보통 부분 반응은 D, 드문 부분 반응 또는 이상 부분 반응은 DD, 공백 반응 또는 간격 반응은 S로 기호화합니다. 발달질에 대한 평가는 통합 반응은 플러스, 모호 통합 반응은 V/ 플러스, 보통 반응은 O, 모호 반응은 V로 기호화합니다. 둘째는 결정인입니다. 결정인은 반응하기 위해 잉크 반점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는가 또는 반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반점의 특징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기호화합니다. 수검자가 왜 그렇게 보았는지를 형태, 운동, 유체색, 무체색, 음영, 형태 차원, 쌍반응 및 반사반응 등 7가지 범주의 차원에서 평가합니다. 셋째는 형태질입니다. 형태질은 반응이 잉크 반점의 특징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라는 것을 기호화합니다. 수검자가 사용한 반점 영역의 형태가 지각한 대상의 형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우수 정교화는 플러스, 보통은 O, 드문은 U, 왜곡되는 마이너스로 기호화합니다. 넷째는 반응 내용 및 평범 반응입니다. 반응 내용은 수검자가 보고한 대상이 어떤 내용 범주에 드는가를 기호화합니다. 이 중에서 수검자들이 흔히 나타나는 반응인 경우 평범 반응으로 기호화합니다. 다섯째는 조직화 활동 점수입니다. 이는 수검자가 자극을 얼마나 인지적으로 조직화하였는가, 얼마나 조직화하려 노력하였는가에 대해 평가합니다. 여섯째, 특수 점수입니다. 특수 점수는 반응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면에 대해서 기호화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익숙한 6가지 정도를 기억해서 내용을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HTP 검사에서 그림의 크기와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2가지씩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큰 그림은 공격성 행동화 경향, 낙천적, 과장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면의 열등감과 부적절감에 대한 과잉 보상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반면 지나치게 작은 그림은 열등감, 부적절감, 낮은 자존감, 불안, 지나친 자기억제, 수줍음, 위축감, 우울감, 철수 경향, 낮은 자아 강도 등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핵심 단어를 몇 개씩 정하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위에 그린 그림은 욕구나 포부 수준이 높고 현실 세계보다는 자신만의 공상 속에서 과도한 낙관주의, 대인관계 무관심, 야심이 높음, 고립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래에 그린 그림은 내면의 상당한 불안정감, 부적절감, 우울증적 상태, 구체적이고 현실적 사고 경향, 이상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평가에서 전통적 모델과 치료적 모델의 차이를 평가 목표와 평가자의 역할 측면에서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통적 모델의 평가 목표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진단 기준, 예를 들어 DSM-5와 같은 기준을 기반으로 정신건강장애 또는 심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여 개인의 현재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증상을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권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통적 모델에서 평가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구조화된 인터뷰 및 행동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평가자는 진단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개인의 증상 등에 적용하는데 전문 지식을 활용합니다. 한편 치료적 모델의 평가 목표는 개인의 자기인식, 통찰력 및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의 내부 경험, 관계 패턴, 대처 메커니즘 및 강점을 포함하여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합니다. 치료적 모델에서 평가자의 역할은 내담자와 보다 협력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을 편안하게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개방형 질문, 감정 탐색 및 반영을 통해 통찰력과 자기이해를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치료 기술과 개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을 설명하라는 문제 유형과 설명을 주고 모델 명칭과 발생 원인 두 가지를 묻는 유형이 지금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두 번째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크게 취약성과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정신질환을 설명합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한 정신병리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만날 때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강점은 스트레스 요인만 가지고 정신병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해 줍니다. 개인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생물 유전적 요인은 유전자 또는 뇌구조 이상 등 출생 전후의 결함을 포함합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방식, 초기 아동기의 외상, 가족 간 의사소통 양식, 성격 특성,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 등입니다. 이 모델은 생물의학적 입장과 정신분석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인지주의적 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설명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번 문제는 이번 시험의 출제 문제들 중 유일한 신출 문제입니다. 정신역동 치료의 주요 특징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정신역동 치료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의식의 중요성. 인간의 행동과 감정은 무의식적인 동기와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둘째, 과거 경험의 영향.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과 대인관계가 현재의 심리적 문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셋째, 방어기제 탐색. 개인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이해하고 다룬다. 넷째, 전이와 역전이.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과거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투사하는 전이 과정이나 치료자가 이에 반응하는 역전이 과정을 중요한 치료 자료로 사용한다. 다섯째, 자기 성찰과 통찰.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등 내면 세계의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을 치료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관계의 반복 인식. 내담자가 일상생활이나 치료 관계에서 반복하는 관계 패턴을 알아차리고 수정하려 한다. 긴 치료 과정. 깊은 무의식적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문제는 행동치료 기법 중 토큰 경제의 장점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토큰 경제 기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즉각적 보상, 즉 즉각적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토큰은 표적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즉시 주어질 수 있어 강화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관된 보상입니다. 토큰 경제는 구조화되어 있어 표적 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분배와 모으기가 쉽습니다. 토큰은 쉽게 분배하고 모으기도 편리합니다. 넷째는 다양한 크기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토큰은 쉽게 수량화될 수 있기에 다른 행동들에 대해 서로 다른 크기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다섯째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입니다. 토큰은 다양한 다른 강화들과 짝지어져 있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이므로 내담자를 위해 설정된 특정한 조작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강화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반응 대가의 수행이 쉽습니다. 모은 토큰을 문제 행동 직후에 즉시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계획 수립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물품을 사기 위해 토큰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기억하기 쉬운 항목을 6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한 행동치료의 기법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행동치료 기법으로는 토큰 경제, 홍수법, 용암법, 주장훈련, 체계적 둔감법, 조형, 타임아웃, 심적 포화, 모델링, 노출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익숙한 6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어떤 가족치료 이론에 관한 것인지 쓰라는 것입니다. 헤일리가 제안한 가족치료 모델, 인간 행동의 원인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 단기 치료에 해당하며 인척하기, 증상 처방 등 역설적 방법을 활용.
이 내용에 해당하는 가족치료 이론은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이번 문제는 무어의 가족 갈등 모델에 의한 가족 갈등의 5가지 유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관계 갈등 즉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서로 간의 오해, 불신, 편견 등으로 관계 형성 및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둘째, 자료 갈등 또는 사실관계 갈등입니다. 동일한 자료 혹은 사건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사실관계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셋째, 이익 갈등 또는 이해관계 갈등입니다. 자원은 한정적인 데 비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넷째, 가치 갈등 또는 가치관 갈등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 신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다섯째, 구조 갈등 또는 구조적 갈등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제도, 규제, 풍습, 힘의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다음 문제는 순환 성장의 진단 기준을 3가지 작성하라는 문제입니다. DSM-5에 의한 순환 성장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한 2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최소 1년 동안 경조증 사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조증적 증상들이 있는 다수의 기간과 주요 우울사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우울증적 증상들이 있는 다수의 기간이 나타난다. 둘째, 위의 기간 동안 경조증과 우울증의 기간이 최소한 절반 가까이 있어 왔고 증상이 없었던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셋째, 주요 우울증, 조증 또는 경조증 사파의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는다. 넷째, 증상들이 조현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또는 기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섯째, 증상들이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섯째, 증상들이 사회적, 직업적 등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이 중 처음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개입 방법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재활개입 방법에는 사회기술훈련 환자교육, 가족교육 및 치료, 직업재활, 지역사회 지지 서비스,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나실 때 본 페이지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상담 슈퍼비전에서 회기 기록의 장점을 3가지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상담 회기 기록의 장점은 첫째, 슈퍼바이지의 자기 통찰. 슈퍼바이지는 회기 기록을 하면서 상담 회기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사례 개념화를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슈퍼바이저의 회기 모니터링 및 평가, 향후 상담 전략의 수립. 슈퍼바이저는 상담 회기의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고 슈퍼바이즈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향후 회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적 행정적 자료. 슈퍼바이저는 회기 기록을 통해 슈퍼바이즈의 강점, 성장 영역, 전문성 개발 요구사항 등을 식별하여 슈퍼바이즈의 전반적인 상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회기 기록은 행정적으로 추후 회기 기록의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할 시 또는 다른 상담자에게 이관 시 중요한 행정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보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